기록 중 반갑습니다. 2008년에 김문이 쓴 산문집 바다의 기별 생각의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회상. 나는 지금 이 사회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불가피하게 개인의 생애와 관련이 되겠지요. 나는 올해 60살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애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맞먹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똑같은 세월을 살아낸 것이죠. 어저께 북한이 건국 60주년이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저는 또 참담한 감회에 빠졌습니다. 나의 생애와 똑같은 세월이 북쪽에서도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 3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3살 때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이 말은 또 기자들이 쓰는 어법인데 좋지 않은 말이죠.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난 열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이 열차는 8박 9일 만에 부산에 닿았다고 합니다. 가다가 고장이 나서 역에서 서면 피난민들이 내려서 밥해 먹고 또 가고, 폭격이 오면 못 가고, 뭐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겨우 내려간 것이겠지요. 우리 가족은 피난열차 지붕 꼭대기에 매달려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열차의 지붕에 피난민들이 개미떼처럼 들러붙어서 부산까지 내려간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부산까지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고, 바람에 날려가서 죽고, 터널을 지날 때 천장에 늘어선 콘크리트 구조물에 머리가 부닥쳐서 죽은 아이들이 무수히 많았답니다. 나는 안 죽고 살았어요. 나는 안 죽고 살아서 오늘날 이 나라의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이 열차가 부산까지 왔는데, 그럼 열차 안의 객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객실 안에는 이 나라의 고관 대작들의 세퍼드와 피아노를 싣고 식모 부리는 놈 다 싣고, 심지어 요강까지 거기다 싣고 내려온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목격담입니다. 내가 3살 때 내 조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는 그런 조국을 증오하면서 살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조국이지요. 그러면 내 조국은 대체 어떠한 나라인가를 나는 또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로부터, 그 피난 열차의 풍경으로부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화한 나라를 만들어 살아왔는가를 나는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북한이 또한 건국 60주년을 맞았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런 날들이 불가피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피난지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환도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당분간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몇 년을 더 살았지요. 나는 3살 때 일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유년 시절에 피난지에서 있었던 일들은 기억합니다. 피난지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군의 초콜릿을 얻어먹는 일이었습니다. 부산 대신동에 미군 병참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철조망에 미군 보초병들이 나와서 철조망 밖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향해, 비난민의 자식들을 향해서 초콜릿을 던져 주었습니다. 철조망 밖에는 나같이 남루하고 머리에 부스럼이 난 아이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미군의 초콜릿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미군 초병은 3시간쯤 되는 근무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초콜릿이 한 100개쯤 든 박스를 갖고 나옵니다. 이 초콜릿은 허쉬라는 초콜릿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허쉬 초콜릿. 나는 더 이상 허쉬를 먹지 않습니다. 미군이 이것을 하나씩 낱개로 빼서 던지는데,
한 개는 왼쪽으로 던져요. 그러면 100명, 50명의 아이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왼쪽으로 몰리죠.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또 오른쪽으로 몰리지요. 하나는 멀리 던져요. 그럼 멀리 던진 줄 알고 멀리 쫓아가 봤더니 이 작자가 던지지는 않고 던지는 신용만 한 거예요. 가보니까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다시 철조망 가까이 따라와서 주먹을 먹이면서 야, 이 개새끼야, 초콜릿 내놔라 라고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미군 초병은 가까이 던지고 멀리 던지고 이러면서 즐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자가 보초를 교대할 시간이 되면 낱개로 50개 정도 남아있는 박스를 통째로 던지는 거예요. 통째로. 나는 낱개씩 던질 때는 잘 움직이질 않았어요. 저 작자가 한 50개 남은 박스를 통째로 던질 때 그 낙하 지점을 잘 봐뒀다가 야구 선수가 홈으로 들어올 때 먼지를 일으키며 슬라이딩 하듯이 그 50개가 든 박스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엔 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애들이 또 내 것을 빼앗으러 오니까 애들이 새카맣게 날 따라오는 거예요. 난 그 난국을 피하기 위해 미군한테 배운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50개가 든 통을 갖고 뛰면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던지면 뒤에서 따라온 아이들이 그걸 주워 먹으려고 분산이 되거든요. 그들을 분산시키면서 집에까지 가는 거죠. 집에 가면 20개쯤 남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야, 진짜 잘했다 그러죠. 그때 초콜릿을 처음 먹었어요. 초콜릿을 먹은 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이것은 마치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는 것과 같았죠. 이렇게 맛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어린아이의 감수성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거지요. 허쉬 초콜릿을 들고 일가족이 사진관에 가서 초콜릿을 든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은 집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나의 머리에 떠오르는 상념들이죠. 그 슬픈 비통한 기억들, 내 조국이 그 어린 나에게 가져다 준 기억들입니다. 부산 거리에는 양공주들이 많았어요.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그 여자들을 어른들은 양갈보라 부르더군요. 나는 양갈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선녀 같은 여자가 있구나. 그 옆에 가면 이상한 향기가 났지요. 우리 엄마나 우리 할머니나 우리 이모들의 아름다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우리 엄마나 이모는 우중충하잖아요. 그렇죠. 우중충하고 꾀지지하고 흑백이에요. 그런데 이 양공주라는 여자들을 보면 밝고 화사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낯선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난 그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현들은 죽여 마땅하고 사회에서 추방해야 마땅한 악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 까닭을 몰라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어렸을 때 본 세상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난 전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전쟁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다만 전쟁은 세상을 두들겨 부수는 어른들의 행위라는 것만 알았어요. 우리가 사는 마을을 때려 부숴야 할 이유가 뭔지를 몰라 너무나 답답하고 슬펐지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아마 물어봐도 대답을 못했겠지요. 그런 시절을 부산에서 보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랐을 때 폭격으로 무너진 대동강 철교에 비난민들이 개미떼처럼 들러붙어서 강을 건너오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이 아마 필처상인가를 받았던 유명한 사진이지요. 그것은 6.25를 겪은 우리 시대, 우리 조국의 풍경을 대표하는 사진입니다. 그걸 봤더니 그 무너진 철교를 건너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니고 그저 계절에 따라서 흘러다니는 새떼나 짐승의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국가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이동하는 새떼의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서식지를 빼앗긴 야생 동물들의 이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국가나 제도라는 것은 우리한테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 힘으로 이 세계를 두들겨 부수는 짓만 하는 그런 세상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지요. 건국 60년을 맞아 지난 나의 유년을 회상한다면 그와 같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 선배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참 의문이지만 참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66학번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그때 대학은 학교라기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가두어 두는 수용소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정확한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데모를 했어요. 소주병에다 똥물을 넣어서 던지는 것을 내가 목격했어요. 가난하고 억눌린 시대였지요. 나는 대학이 청년들의 인문주의적 갈망을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대 대학은 청년들의 그와 같은 꿈을 충족시켜 줄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수용소 같았죠. 나는 대학에서 처음으로 영시를 배웠습니다. 내가 배운 영시는 19세기 낭만주의 시였습니다. 그때의 시는 워즈워드, 쉘리, 바이런, 키츠, 더 내려가면 예이츠, 더 위로 올라가면 알렉산더 포프인데 이런 시인들의 문학을 배웠습니다. 영국 낭만주의라는 것이죠. 낭만주의 문학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세상은 신의 섭리와 자연의 조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반드시 미래의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행복한 세계관을 19세기에 그 아름다운 영어로 써놓은 시였죠. 우리는 그것을 외우면서 자랐습니다. 그 시들은 낙관적이고 조화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학이었지만 인간의 모든 소망이 미래에 실현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점에서 매우 혁명적인 문학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들은 배고프고 억눌린 청년들의 영혼을 그야말로 아편처럼 매혹했습니다. 나는 그때 배운 시인들의 시를 거의 대부분 지금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난중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영문과 2학년 2학기 방학할 무렵이었고 22살 무렵이었죠. 그 책은 노산 이은상 선생이 번역한 것인데 앞장과 뒷장이 다 떨어져 나가 걸레처럼 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우연히 도서관에 굴러다녔어요. 그 책을 봤더니 거기에는 희망이나 행복이나 미래가 전혀 없었어요. 이순신이라는 사내가 감당한 것은 그야말로 절망만이 가득 찬 현실이더군요. 전쟁이 났는데 임금은 의주로 도망갔고 적은 이순신보다 수백 배 강하고 부하 놈은 싸움이 벌어지면 뒤에서 도망을 가고 임금은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이순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서 헛된 희망을 설치하고 그 헛된 희망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절망의 시대를 절망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통과해 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었습니다. 난중일기는 장군의 육필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후손에게 전해야 될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난중일기는 거기에 무슨 인생의 심오한 천리가 들어 있거나 우리가 외워야 할 아름다운 문구가 있거나 놀라운 수사학이나 인식론이나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 책은 뭐냐 하면 매일매일 전쟁을 수행하는 한 지휘관이 자기네 병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진중일지에 불과한 책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할 만한 책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은
내 젊은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이의 아주 난폭한 생각이었겠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낭만주의 문학이라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원대한 이상을 표현한 문학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현실 전체를 말하기에는 너무 매우 빈약하구나. 한 반쪽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한 젊은이의 난폭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요. 젊은이들은. 나는 난중일기를 읽은 그때부터 학교가 싫어졌어요. 2학년 2학기 때 학교가 영문학이 싫어졌고 데모로 지고 새는 이 어수선한 학교가 싫어져서 결국 학교를 때려치워 버렸어요. 마침 집에 돈도 없어서 등록금을 낼 수도 없었지요. 이것이 내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다음 학기에 영장이 나와서 육군에서 36개월을 복무하고 다시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언론사의 현장으로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가 왜 기자를 지망했느냐 하는 질문을 가끔 해요. 특히 지금 내 후배 기자들은 그게 매우 궁금한 모양이에요. 나는 그때 신문 기자를 시작해서 그 후로 2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왜 애초에 기자를 지망했나? 후배들은 이게 궁금한 모양이에요. 나는 사회의 목탁이 되거나 무관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언론인의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육군에서 제대하고 먹을 게 없어서 길바닥을 헤매다가 내 밥을 벌어 먹으려고 신문사에 들어간 것이지요. 이것이 나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이 없어서 길바닥을 헤매다가 밥을 벌어 먹으려고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나이를 먹고 내가 나의 언어를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어느 날 나는 이 난중일기와 이순신이 처한 절망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게 되겠구나.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죠. 그것이 소설이 될지 시가 될지 드라마가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젊은이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죠. 막연하고도 간절한 것이죠. 그 난중일기의 생각은 그 후에 내 마음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난중일기를 처음 읽은 20대 초반부터 37년이 지난 어느 날 돌연 연필을 들어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소설을 2달 만에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틀 일하면 몸이 망가져서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달을 일했다 하더라도 정작 일한 날짜는 한 40일 정도입니다. 40일 만에 그걸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은 나의 내부에서 내 삶의 슬픔과 고통과 더불어 잘 숙성되어 있었던 것이겠죠. 내가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가장 놀란 것은 이순신의 그 리더십이나 그의 덕성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는 그의 리얼리스트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실에만 입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조선 임금을 둘러싼 정치 권력은 당파성으로 갈라진 사람들이죠. 사색 당쟁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당파성에 매달려 있었죠. 당파성에 빠져 있는 자들의 눈에는 현실의 올바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당파성이 지향하는 바의 노선 또는 이익,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에게는 어떠한 당파성도 없었어요. 그는 오직 사실에만 입각한 것이죠. 그리고 연전연승을 한 거예요. 사실에 입각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전연승은 과학과 사실의 승리인 것입니다.
과학과 사실의 힘이 아니면 그 싸움을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것이죠. 물론 리더십과 덕성이 그 사실을, 과학을 조직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힘이 됐겠죠. 그러나 탈정치성은 사실에 입각하는 자들의 재앙이 되는 것이죠. 조정은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자가 연전연승하는데 바다에서 연전연승을 하는 저자가 과연 누구의 편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당파성이 없는 인간이니까 너무나 무서운 존재죠. 너무나 겁나는, 정말로 살려둘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를 끌어다 죽이려다 결국 못 죽이는 것이죠. 나는 요즘 신문이나 저널을 읽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이 사회적 담론이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회의 지배적 언론과 담론들이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뒤죽박죽으로 말을 하니까 이런 언어는 인간의 소통에 기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언어가 횡행할수록 인간 사이에는 소통이 아니라 단절이 심화되는 것이고, 이 단절이 지금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언어의 현실에 대한 나의 인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의견을 사실처럼 말해버리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해버리는가? 왜 그런가? 아마도 그들이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신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의견과 사실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나는 신념에 가득 찬 자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의심에 가득 찬 자들을 신뢰합니다. 내가 신념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로되 인간의 진실이 과연 신념 쪽에 있느냐, 의심 쪽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더 많은 진실은 의심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저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아주 많더군요. 우리는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서 말하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이죠. 상실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사회의 언어 자체가 소통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소통에 의해서만 가능할 터인데, 소통되지 않은 언어로 무슨 민주 정치를 하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허약한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칼럼을 써서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고 칩시다. 아주 고귀하고 고매한 진리를 했다고 칩시다. 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얘기를 해도 훌륭한 말이 됩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해도 또한 말이 성립이 되고 훌륭한 담론이 되고 멀쩡한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말은 무엇인가? 나의 주장은, 그것은 남의 언어에 의해서 부정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한 남의 말, 그것은 또 다른 언어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이 허약한 것이야말로 언어의 힘인 것입니다. 언어란 바로 그렇게 무너지고 수정되듯 허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통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언어가 완강한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다른 언어에 의해서 절대로 부서질 수 없다면 그것은 언어가 아니고 무기입니다. 그런 언어는 소통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는 무기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통을 단념한 단절만의 정의이지요. 단절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안은 없어요. 이런 사태에 무슨 대안이 있는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척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인식을 우리가 공감, 공유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말은 헛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고귀함을 언어로서 증명하는 것이겠죠. 그 이외의 사명은 나한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것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더러운 세상의 악과 폭력과 야만성 속에서 더불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때 이 세상의 온갖 야만성을 함께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유년의 가장 큰 비극은 물론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나는 그 후에 한국 전쟁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난 청소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어느 쪽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어느 쪽이 저열하고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서웠어요. 나는 다만 이것은 어느 쪽이 우월하고 어느 쪽이 저열한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인간끼리, 동족끼리 서로 죽여서 음물에 파묻고 돌멩이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고 도시를 부수는 그 자체의 야만성, 그것이 문제일 뿐이다.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인간이 인간한테 보여주는 이 말할 수 없는 야만, 거기에 나는 절망해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세계 악이라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인민군이 물러가면 우익이, 좌익을 다 죽이고 또 거꾸로 되면 거꾸로 다 죽이고, 이 야만성에 대한 야만성 그 자체를 반성하지 않고 야만성을 그대로 놔둔 위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진다는 것은 참 무의미하고 공허한 개수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야만성이라는 것에 난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그런 두려움에 몸소리를 치는 것이지요. 이 야만성과 더불어 인간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소설에 대부분 전쟁과 학살이 등장합니다. 이 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펀더멘탈 베이직이 만약 있다면 나는 악과 폭력이 그 바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바탕에 자유나 평등에 대한 그 단념할 수 없는 열망, 인간의 이성, 그리고 자명한 것들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인식의 힘도 있겠지요. 3 더하기 4는 7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 더하기 4가 왜 7이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3 더하기 4가 7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지만 스스로 압니다. 우리 이성의 힘으로. 그리고 7만이 진리고 7 이외에는 다 오류라는 것도 압니다. 이런 이성의 힘이 그 바탕에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안쪽에는 악과 폭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운명, 이것이 내가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선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겪은 생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성은 악과 폭력 그 위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이야말로 인간의 영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구석기 신석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듭되는 이 약육강식의 전통은 연면하고 강고합니다. 우리의 기록 역사가 2000년인데 10만 년 동안 인류는 돌도끼를 들고 문명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수렵과 살육과 약탈을 하면서 살아왔다니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이 약육강식이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약자로서 살기 위해 나보다 센 놈한테 내 살점을 먹이로 내주어야만 한다면, 또 그걸 뜯어먹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개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축생이나 버러지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이란 이름에 값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승복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끝없이 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짓밟혀 가면서 또 끝없이 저항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소설로 감당해 내기에는 저의 역량은 부족합니다. 다만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더불어 인간의 아름다움을 증명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쓴 장편 소설 카르의 노래 첫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입니다. 이순신이 백의 종군해서 남해안으로 내려왔더니 그 2달 만에 원균의 함대가 7천량에서 대패해서 조선 수군은 전멸하고 남해에서 조선 수군의 깨진 배와 송장이 떠돌아다니고 그 쓰레기로 덮인 바다에 봄이 오는 풍경을 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거기서 버려진 섬이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빈 섬이란 뜻으로 거기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것을 꽃은 피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담배를 한갑 피면서 고민 끝에 꽃이 피었다 라고 고쳐놨어요. 그러면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꽃이 핀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언어입니다.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의 주관적 정서를 섞어 넣은 것이죠. 꽃이 피었다는 사실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이고, 꽃은 피었다는 의견과 정서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의 문장과 소설은 몽매해집니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의미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를 구별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문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만을 가지런하게 챙기는 문장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이런 문장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사실에 정확하게 입각한 군인의 언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군소리가 없고 무인들이 큰 칼을 한번 휘둘러서 사태를 정리해 버리듯 이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문장을 이순신은 쓰고 있더군요. 그것이 나한테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재미가 없는 문장입니다. 아무런 수사적 장치가 없는 문장. 그러나 나한테 그것은 놀라운 문장이었습니다. 암담한 패전 소식이 육지로부터 전해오는 날, 이순신은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고 씁니다. 아, 좋죠.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죽이는 문장입니다. 슬프고 비통하고 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혼자 앉아 있었다는 그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죠. 거기에 무슨 형용사와 수사학을 동원해서 수다를 떨어본들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를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년 수사학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주어와 동사의 세계죠. 내가 사랑하는 주어와 동사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100번쯤의 군법을 집행하셨습니다. 군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자기 부하를 처형했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리 자비로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자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나 무자비의 잣대로 잴 수가 없는 일이고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서슴없이 가는 거죠. 인간 사회는 별의 별 놈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별의 별 놈이 다 있는 것이죠. 내가 쓴 소설 남한산성에서도 그 가친성 그 안에는 별의 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싸우자는 자, 화해하자는 자, 뭐 오늘은 싸우자고 했다가 내일은 화해하자는 자가 있고 또 거꾸로 말하는 자가 있고 거기서 도망가는 자가 있고 그 안으로 도망오는 자가 있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자가 더 있어요. 그 안에서 40일 동안 갇혀 있는데 지식인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나서 임금을 따라서 그 성안으로 들어갔다면 난 대체 어떤 자가 되었고 어떤 생각과 어떤 언동을 하면서 그 시절을 통과했을까를 생각하면 아무 답도 안 나옵니다. 식은땀만 흐르지요. 나는 아마 짐작컨대 아무 말도 안 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자가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자도 어떤 내면의 풍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남한산성에 그걸 그리려다가 못 그렸어요. 그래서 그 소설은 미완성입니다. 이 자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이지요. 이 자가 한마디라도 말을 해야 거기다 걸치고 이 자는 대체 어떻게 된 자이길래 아무 말도 안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를 내가 쓸 텐데 이 자가 끝끝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는 쓸 수가 없더군요. 이순신은 또 일기에다 오늘 어떤 녀석이 군율을 어겼기로 배웠다고 썼습니다. 기막히지요. 군율을 어겼기에 배웠다. 그게 목을 베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가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완강한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죠. 군율을 어겼기에 베었다. 그 머리를 베어서 장대에 끼워서 성 앞에 걸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문장을 계속 써요. 저녁 때 바람이 불었다. 해군들은 바람 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배들을 바닷가에 나란히 자동차 세우듯 대놓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배들이 서로 흔들려서 배들끼리 부닥칩니다. 바람이 불면 해군은 배를 끌어서 뭇 위로 올려놔야 배가 부서지지 않죠. 저녁 때 바람이 불었다. 자는 병사들을 깨워서 물가로 내려보내서 배를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씁니다. 이 부하놈 하나를 죽였다는 것 그거 뭐 별게 아니라는 듯이 써버립니다. 수사 형용사 부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밋밋하고 재미가 없지만 부하를 죽였다는 문장과 바람이 불었다는 문장 사이에서 그의 문장은 삼엄한 긴장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아주 전압이 높은 문장입니다. 볼트가 높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문장입니다. 만지면 전기가 올 것처럼 찌릿찌릿 하는 문장이죠. 문과대학에서는 그런 문장을 안 가르치더군요. 문과대학에서는 셰익스피어, 밀턴, 워즈워드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문장이었지만 내가 읽은 난중일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군님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꼭 노량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놓고 절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노량은 남해도 입구인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거기 이락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로 떨어져 죽은 사당인데 그 이름도 참 이순신답죠. 아무런 수사학이 없고 떨어질
자를 써서 이가 떨어진 바다라는 뜻이죠. 난 전국 사당 이름 중에서 일학사가 제일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가 죽은 바다다. 이런 단순성이 온갖 슬픔보다 더 거대한 슬픔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명석성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기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학사, 노량 뭐 그런 데 가서 한 번쯤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